네, 네 명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사색입니다. 오늘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정치사색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로 총선이 이제 딱 50일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정치권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모습인데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단 공천이 확정된 수도권 격전지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광진구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인천 계양을 지역을 찾는다고 하는데 먼저 정혁진 변호사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도권에서 공천이 확정된 지역을 방문을 하는데 무엇보다 인천 계양을 지역을 찾는 점, 이 부분부터가 좀 주목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총선이 한 50일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각 당이 각 후보자가 계획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그 예정했던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격전지에 출격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격전지는 어디냐? 결국 계양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희룡 후보도 나름대로 화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가가지고 역시 한번 폭격을 쭉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육군들이 싸우는 것도 더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앞서 리포트에서도 낙동강 벨트 그리고 한강 벨트가 관심을 모은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광진을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한강벨트 지역을 첫 방문한다 이런 점에서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국민의힘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의석 구도로 보면 영남이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지역들이 한 절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수도권 지역 중에서 경기도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또 참패를 한 상황이라서 지금 국민의힘 선거 전략은 일단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지난번에 7석밖에 못 갖고 왔거든요. 그거 싹쓸이 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영남권의 의석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갖고 올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만 어느 정도 선전하면 충분히 일당 위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이 약간 열세에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를 뭐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한동훈 위원장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일정하게 바람을 일으키고 수도권에서 49석 가운데 뭐 지난번에 10석도 못 갖고 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대선이나 아니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 우위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고 있기 때문에 한강벨트만 어느 정도 사수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천하는 과정에서 일단 큰 잡음 없이 먼저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수도권에서 바람을 좀 일으켜주면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전략을 짜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역구 공천 면접을 마무리하고 당수 공천 명단을 잇따라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텃밭으로 꼽히는 영남권에서는 공천 발표가 좀 미뤄지는 모습인데 윤주진 대표님,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영남권 지역의 후보들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일단은 앞서서 발표한 여러 공천들은 일단은 이기는 공천이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는, 선별하는 그런 공천이었고 또 그 선별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맡기는 그런 경선 지역들을 좀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바 어떤 후보가 나가든 사실 승산이 매우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지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이제 이곳에 투입을 시켜서 새로운 정치 주도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지역적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해야 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후보 개개인의 면면의 어떤 경쟁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국민의힘의 이런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잘 정치에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후보들 위주로 좀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무적인 판단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른바 현역 물갈이도 좀 큰 폭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경선 위주보다는 일종의 후보의 재배치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사실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뭐 옮긴다든지 그런 식의 좀 더 큰 폭에서 그림에서 후보의 조정이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영남권 공천 결정에 따라서 국민의힘 현역들의 컷오프 비율이 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갈이 폭이 생각보다는 적다. 지금까지는 비례대표 2분만 컷오프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영남권, 특히나 TK 지역의 공천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선거에 있어서 특히 이제 보수 정당에 있어서 TK 지역은 항상 물갈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물갈이를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겠는가, TK 지역이. TK 지역은 사실은 여당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나중에 시간을 갖다 좀 이렇게 덜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반발은 없지 않을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구도하에서 지금 시간 조절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는 TK 지역의 물갈이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TK 지역에서 현역 물갈이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갈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과거에는 한 60%까지도 물갈이를 한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도 지금 하위 평가자들이 줄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7명 정도를 기본적으로 컷오프 시키겠다고 하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은 영남 지역에서 대부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 현역과 그다음에 용산 참모 출신들이 맞붙는 지역구 중에서 지금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TK 지역에서는 10군데 정도 되고요. 영남권 전체를 합쳤을 경우에 한 절반가량이 아직도 공천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정용환 공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고차방정식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자칫 만약 물갈이 하겠다고 해서 현역 의원들을 대거 탈락시킨다거나 이럴 경우에 지금 민주당에서 좀 시끄럽지만 국민의힘도 그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공천했을 때 지금 당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저는 제가 볼 때 윤심 공천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윤심을 업었다고 하는 또 그리고 당직자 출신들 지금 원내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직자들 맡고 있던 의원들이 전부 단순 공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장재원 의원도 역시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사를 자기 지역구에다 넣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과거 같으면 굉장히 시끄러울 만한 소식인데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너무 시끄러운 측면도 있고요. 또 국민의힘이 시끄럽지 않게 반발을 하는 목소리를 최대한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이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상대적으로 자본 없이 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끼워넣기식으로 계속 윤심 공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지역구에서 만약에 물갈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커져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지금 공천 과정에서 친윤계 의원들 또 용산 출신 참모들 상당수 경선을 치르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울산 남구의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박맹우 전 시장과 경선을 치르게 됐고 이철규 전 사무총장도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김은혜 전 수석도 김민수 대변인과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친윤계 의원들 그리고 용산 출신 참모들 이렇게 상당수 좀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울산 남구 일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시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관록의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누가 우위를 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에 있는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장승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경선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은 이철규 의원에게 보나마나 승리가 돌아가지 않겠냐 하는 논란이 있어요. 또 김민수 대변인과 김은혜 후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국민의힘에서 어떤
논란이 없이 쉬운 문제부터 계속 풀어왔지만 이제는 퍼즐을 다 맞춰놓고 이제 논란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역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이제 네. 대결이 남았는데 사실 현역들을 용산의 참모들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의뢰 공천을 신청을 했던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 나이도 젊고 평생을 공직 생활을 해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용인을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분이 지역적인 연고도 없고 조직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원모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것은 현역을 이기기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공천의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경선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있을 현역들의 이탈이 매우 커질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자금도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친윤계 의원들 또 용산 출신 참모들이 경선을 치르게 된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공천에서 용획관, 용산 출신이라고 해서 네. 대단한 특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하나 정도 뽑아본다면 주진우 전 비서관이 해운대에서 공천을 받았지만 사실 그곳 같은 경우도 주진우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어떤 아주 강한 경쟁력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어부지리로 된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아까 보여주신 그런 청와대 참모진뿐만 아니라 강명구 비서관이라든지 또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던 조지현 행정관 이런 정말 대통령과 아주 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참모들도 네. 지금 지역에서 현역 의원 또 다른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공천이 그동안 여당 공천에서 과연 있었는가라는 좀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지난번 같은 경우에 민주당 공천 같은 경우 보면은 용산 출신들 그 당시엔 청와대죠. 청와대 출신 그리고 장관 출신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서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한 특혜가 없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까지는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마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스템 공천처럼 보이는 건 맞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용산 참모들이 경선을 못 붙는 상황일 정도로 지지율이 낮거나 그래도 경선을 붙여주는 그것도 일종의 특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지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데 경선을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 경선까지 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선을 뚫고 올라오는 게 곧 당선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아무리 용산 참모 출신이라도 인지도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경선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굉장한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당원하고 여론조사 비율이 5대5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단계를 또 거쳐야 됩니다. 결선 투표를 또 가야 돼요. 네. 과반수 득표를 못하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허들을 또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현역에 대한 의심의 시선들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신인의 도전이 좀 더 쉬울 수 있도록 한다거나 용산 참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게 만드는 것도 또한 일종의 특혜일 수 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형식도 중요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잡음이 덜 나오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용산 공천을 안 한다 이렇게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서울 강남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원모 비서관이 공천을 신청을 했고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이원모 전 비서관, 박진 의원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공관위에서 박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서울 서대문 을에 좀 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박진 의원이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강남 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국민의힘으로서는 우선 공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진 의원이 지금 강남을의 의원이잖아요. 네. 하지만은 박진 의원보다도 더 상징적인 인물이 강남을에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상징적인 인물이 이원모 비서관이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 다른 곳에 보낸 것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박진 의원 같은 경우에 다른 체제였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기득권이고 내가 여태까지 강남을에서 해놓은 게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 정부를 위해서 외교부 장관까지 했었는데 네. 이렇게 반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워낙 견고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여당의 체제는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서울 강남을에 좀 어떤 인물이 만약에 우선 추천이 된다면
어떤 인물이 좀 우선 추천드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강남을 자체가 서울 수도권 전체를 좀 대표하는 인물, 간판 인물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취약한 계층의 호소력이 있는 후보를 좀 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은 여성의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40대, 50대 이 허리층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오기 때문에 중산층이면서 동시에 40대 여성에게 좀 호소력이 있는 그러한 인물을 고른다면 아무래도 서울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좀 진취적인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여러 가지 인재를 영입할 텐데 비정치권에서 특히 지금 또 의료계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직역군에서 봤을 때 국민들에게 상당히 전문성과 객관적인 어떤 그런 커리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골라서 아주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 후보자 확정 그리고 경선 지역이 결정이 되면서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할 때 이의하는 것, 품위 있게 이의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우리 당의 이기는 길은 그런 시스템이 이 공천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하위 10%는 그냥 이재명에 반하는 사람들을 찍어내는 것이잖아요. 너무 투명하죠. 네, 한동훈 위원장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 반발 잘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잠시 후에 저희가 민주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하위 20%에 해당돼서 공천에서 탈락할 것으로 여겨지는 김영주 부의장 뭐 사실 20%가 그 즉시 공천 탈락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김영주 부의장이 상당히 모욕감을 느낀다, 탈당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김영주 부의장을 상당히 축혀 세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제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그렇게 축혀 세우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렇게 애정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정 활동을 잘 하셨고 당에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 친문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장관도 하셨고 또 사선의 국회의원을 하시고 또 의전서열 구인 국회 부의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국회 부의장으로 갈 때는 암묵적으로 다음에는 후배들한테 좀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전통과 관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의장을 하다가 또 의장으로 가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영주 그 부의장에게 조금 당이 제대로 좀 설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도 어떤 당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하위 20% 통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김영주 부의장을 축혀 세우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좀 주목받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치권에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주 전 부의장한테 뭐 손짓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비교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국민의힘도 조만간 현역 의원도 컷오프 줄줄이 나오고 하위 평가자들 발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시끄러워질 때 민주당에서 또 그런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공천이라는 게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 거의 뭐 생사를 걸고 싸우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없을 수는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뭐 앞서 이제 인터뷰 나왔던 것처럼 저런 태도는 대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좀 배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발하는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당해서 어느 정도 명분 있게 차주는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반발한다고 해서 또 그걸 덥석 받아안지도 못하고 반발한다고 해서 그 파장이 커지게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리더십하고 관련돼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당내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의 리더십을 어느 정도 갖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배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본다면 정치 신인으로서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공천 탈락자들을 대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련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뭐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공천에서 탈락하면 그 대상자는 불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한 건 뭐냐면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첫 번째 대국민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을 후보로 골랐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제대로 잘 골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첫 번째 시스템 공천이고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도 당신이 이러이러이러하게 해가지고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설득될 수 있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시스템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스무스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 넘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민주당이 먼저 발표하기 시작했지만 해당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유권자들이 조금 이상하긴 이상하네, 뭐 밀신 공천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비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초반에는 우세성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오는 23일에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국민의 미래 대표에 누가 갈 것이냐, 일각에서는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유한 전 위원장은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비대위원인 김혜지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윤주진 대표님, 한동훈 위원장이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김혜지 의원이 국민의 미래의 어떤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당의 이제 어떤 뭐 최고위를 꾸려야 되고요. 네. 또 당 지도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좀 가능성이 있는 그림이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김예지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요. 이 국민의 미래 당도 현역 의원이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번호를 좀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김예지 의원의 이런 수평적 이동은 어떻게 보면 지난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와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유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그 보수층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높은 지지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위성정당의 당 대표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출마를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어떤 카드가 아닌가라는 고민이 아마 국민의힘 현재 내부에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의 어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아마 국민의 미래의 지도부로 가는 가능성은 저는 좀 현재로서는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윤주진 대표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비례 줄 거라고 봐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유한 위원장을 왜 위성정당 대표로 못 세우느냐, 너무 세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비례정당, 지난번에 그 과거 국민의힘에서 비례정당 만들었을 때 네. 그때 사실 그 파동이 있었잖아요. 한성구 의원이 내가 당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그 당시에 자매정당이라고도 부르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국민의힘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난 당대표로서 지위를 행사할 거야, 비례대표 순번도 내 마음대로 선정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국민의힘 전략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 순번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 미래가 자체적인 비례 순번을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럼 과거에처럼 당대표를 강제로 바꿔가지고 네. 원유철 의원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인유한 위원장이 너무 강한 스타일이에요. 인유한 위원장이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과거 같은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인유한 위원장은 비례 앞순이나 그 당에 들어가서 비례 앞순번이나 이런 데서 이름을 올리면 되는 거고,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국민의힘의 뜻에 부합하는 인사가 당을 운영하는 스타일로 가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좀 국민의힘의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자에 대한 개별 통보가 시작이 됐는데 파열음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어제였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이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 모멸감을 느낀다, 이제 민주당을 떠나겠다, 이렇게
민주당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재심을 신청할 것이다. 과하지요. 그러니까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과는 달리 박용진 의원은 탈당은 하지 않고 경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최근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밀실 공천 의혹, 또 정체를 알 수 없다라는 여론조사 논란, 여기에 더해서 하위 평가자 20% 통보까지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좀 파열음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민주당 의원으로서 현재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민주당의 공천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의 공천 자금보다 더 커질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민주당은 가족이 신남매고 국민의힘은 두 자매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돈 버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서 항상 이 자식들이 배가 고파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충족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식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이 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여당의 프리미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민주당은 잡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지금 영입한 인재만도 25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다 전략공천이라든지 어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 떠오르는 것이 중진, 다선, 그리고 하위 20% 이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달래줄 카드가 야당이기 때문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민주당의 공천 잡음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자 몸살이기라고 해서 현역 의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다 경선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불가리가 안 되고 혁신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공천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은 다시 통합하고 혁신이 되겠지만 국민의힘은 혁신의 동력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박용진 의원은 대선 후보도 했고 당대표 후보 마지막까지 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국회의원들이 하위 20%, 하위 10%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리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중간은 가지 않겠느냐라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할 텐데 이러한 사람들을 10%, 20%의 그 카테고리에 씌워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은 박용진 의원보다 더 잘한 국회의원들이 150명, 160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과연 납득이 되는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납득할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공천이냐 이런 생각 드는 거고요. 그럼 공천이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천이 되잖아요. 근데 사천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사사로운 공천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경우의 사천은 사감에 의한 공천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까지도 더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공관위가 조금 너무 선을 넘어도 많이 넘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 위원장님. 그 어떤 공천에 공정함이라는 것을 담보를 할 수 있을까? 떨어진 사람들은 무조건 반발을 하게 돼요. 그것은 역대 정당에서 양당 모두 그래 왔습니다. 근데 저희 민주당의 공천 설명을 좀 드리면 당무감사 그리고 의정평가, 후보자 검증이 각기 다른 위원회가 각기 다른 시기에 평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박용진 의원과 김영주 의원님께서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어쨌든 이런 평가에서 누군가는 하위로 1등 있으면 또 하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납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강 위원장께서 공천 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탈락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박용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 부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한마디는 남겼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날 거예요. 내가 경쟁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도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20대 국회 때 본인이 했던 일이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21대 때 그럼 뭐 했지?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선 경선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회 의정 활동을 하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지 않아요? 그건 정치적으로 자기 본인이 활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선 경선을 나왔다는 것 그것이 곧 의원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좋은 평가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다른 문제다. 그걸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김영주 부의장도 역시 뭐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평가를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보면 아주 정성적으로 평가했다고 나쁘게 평가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기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목소리가 도드라지지 않게 만드는 게 당의 공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당의 공천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거기에 친명이든 친문이든 누구든 간에 중진이든 초선이든 간에 거기에 걸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공천 주지 않겠다는 천명을 하고 명분을 내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위평가도 거기에 걸맞게 움직일 때 하위평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당사자가 승복은 안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민주당은 그게 뚜렷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사천하냐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어찌됐든 어려운 문제부터 풀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 갈등의 시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3월 한 달을 이걸로 보내면 민주당은 더 이상 뭐 총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다 잊혀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나태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점 앞으로 남아있는 2월 마지막 한 보름 정도도 안 되는 이 기간이 민주당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 위원장님 지금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 31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박용진 의원이 밝혔으니까 이제 29명이 남은 셈인데 이명백 공관위원장만이 명단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공관위에서는 못을 박았습니다만 상당수가 비명계 의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명계가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지금 2명이 이렇게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걸 밝힌 가운데 1명이 탈당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29명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좀 탈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먼저 하위에 이제 들어가신 의원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그 부분을 감당을 하고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저희 그 민주당 내부적으로 밝히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명단이 발표,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퍼즐을 맞춰보면 대충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비명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친명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모건이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신인, 여성, 청년에겐 가산점이 네.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 신인, 청년, 여성과 대결을 해야 되는 현역 같은 경우는 하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서도 상대방은 가산점을 받고 나는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하위에 포함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수하고도 경선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천에 탈락하신 분들이 지금 이탈을 할 수 있는 조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개혁신당에서 다시 또 분당을 선언한 어떤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라는 당과 사실 합쳐질 수 있는 그런 교집합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지도부가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고 있다라고 해서 현역 의원들 많이 불안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뭐가 잘못됐냐? 아니 역대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적합도 경쟁력 조사를 비공식으로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공천을 제대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비공식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서로 책임을 떠미니까 기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현역들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늦어지기 전에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하위 20% 통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훌륭한 인물들로 우리 공관위가 잘
결정해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어떤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 이것은 환골 탈태의 과정이다. 국민들은 공천에서 변화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천의 결과와는 완전히 충돌하고 모순되는 발언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환골 탈태라고 하려면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히려 친명이 스스로 물러나서 후배들에게 양보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환골 탈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그런 의원들, 정치인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 험지 출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은 비명계에 대한 어떤 학살이 노골화되고 있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박용진 의원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불편한 의원일진 몰라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민주당의 가치에 맞는 법안을 아주 많이 냈던 의원입니다. 그런 박용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못해서, 지역구 활동을 못해서 하위에 속한다? 이거 과연 민주당 지지층이 누가 믿을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국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민주당의 공천의 일련의 과정은 사법 리스크 방탄사천입니다. 뭐냐 하면은 최근에 김인서, 백현동 로비스트, 그리고 김만배 씨 징역형 나오면서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재판의 결과들이 나오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매우 짙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22대 국회 또 다음 당 지도부에서 본인의 방탄을 해줄 수 있는 의원들로만 민주당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매우 조급한 상태에 놓여서 이렇게 공천이 어지러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당내 반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이 공천 결과를 발표한 게 뭐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는데요. 너무 없어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제대로 뭔가를 공천 결과를 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자꾸 시끄럽게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혁신 공천을 할 거면 혁신 공천의 결과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도 안 나온 걸 가지고 이미 다 결론 내려버려가지고 이 공천입니다 얘기하는 거는 너무 앞서가는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갈등을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그 선우가 좀 뒤바뀌었기 때문에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모습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공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올 때 도대체 어느 지역을 얼마나 전략 공천을 할지, 하다못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공천을 줄지 말지도 결정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다 안 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 말하는 것처럼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있더라도 혁신을 하겠다고 얘기한다면 그럼 그 결과물을 내놔라. 그러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받아라.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더라도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라고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내놔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현실성 얼마나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친문계로 꼽히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조정식 사무총장, 또 다른 친명계 중진들 불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현실화 가능성 얼마나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그게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야말로 혁신이 되겠죠. 변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개선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 나아지기 위한 것이 변화의 목적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변화라기보다는 지금 뭐 박용진 의원이나 김영주 부의장이나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변화라는 이름으로 사당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혁신이란 말은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가죽을 벗겨야지 남의 가죽을 벗깁니까? 만약에 친명의 가죽을 벗긴다, 이러면 혁신이 되겠죠. 하지만은 지금 벗겨지는 가죽이 친명 가죽입니까? 다 비명 가죽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라고 한 비판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 위원장님, 지금 최재성 전 수석 친명계 중진들의 좀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부분 현실화 가능성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남은 2월 달이 네. 이 선거의 구도를 가로지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 2월 달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3월 달에는 구도가 굳어져서 아무리 감동을 주는 공천을 해도 국민들께서 알아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1단계, 2단계 정도의 어떤 카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카드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김병기 사무부총장의 어떤 불출마 어떤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보고 있고요.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경선을 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도 경선을 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꽂아보면 매우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매우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그 친명으로 독주가 되는 어떤 이런 분위기를 빨리 쇄신할 수 있는 카드를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항상 기대 이상의 것을 내놓아야지 감동이 있다. 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선거가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최근에 부평의 홍영표 의원을 뺀 여론조사가 돌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홍영표 의원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무너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을 정상화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 홍영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친문계 의원들 사이에 최근에 좀 만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단체 행동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낙연 대표가 지금 새로운 미래로 다시 가기로, 독자 노선의 길을 가기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 쪽으로 구애 손짓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지금 옮겨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친낙계로 분류됐던 인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본인과 관련돼 있는 어떤 행동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당에서. 우리 지역구에 다른 사람을 넣어서 여론사가 돌았어. 그리고 굉장히 불쾌한 일인 건 맞아요. 네. 마치만 그렇다고 해서 공천을 안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가겠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는 나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떠나려면 그만큼 명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결과가 나와야지. 공천 결과가 나와야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좀 다소간의 시간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다 돌렸는데 네. 이번에는 나한테만 돌리면은 막 화들짝 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매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뭔가 좀 행동으로 보여줘서 결과물을 내놓는 모습이 나올 때, 특히나 자기 측근이나 이 대표가 뭔가 희생하는 모습들을 주변을 통해서 드러내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보여줘야 그 다음에 자신들도 물러나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도 나왔지만 민주당이 중진 의원이 너무 많아요. 민주당도 혁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물갈이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막 3선, 4선씩 하는 의원들이 난 절대 못 물러나겠다고 얘기하면 어느 자리에 어떻게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닐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거냐, 이게 지도부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친문계가 좀 단체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천이 과거와 다른 점은 국민의힘과 비교만 해보더라도 비명계 혹은 친문계 중진급 의원들에게 사실상 망신을 주고 수모를 주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뺀 여론조사를 돌린다. 그 의도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어도 이 지역에서 될 만한 후보를 선별하겠다라는 의도가 너무나 다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홍영표 의원 같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처럼 김태호 의원이나 서병수 의원 같은 네. 케이스처럼 다른 험지 출마를 권유하고 좀 책임 있는 그런 헌신을 보여달라는 당 차원의 당부와 요청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모양이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공천을 못 받고 정치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사실상 은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단 행동을 넘어서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새로운 정치적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그 잣대가 같아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이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 물러나라고 얘기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론사를 돌리는데 영남권이니까 누굴 공천해도 우리가
편하게 공천할 수 있으니까 당이 부담을 사실 더는 거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 오히려 거꾸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석이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현역 의원인데 다선이라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했더니 뭐 한 게 뭐 있냐? 평가가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니까 그냥 공천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지역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그 지역의 의원은 다선은 당연히 그 지역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떤 경쟁자도 없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얘기해 버리면 어떤 혁신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좀 비슷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강현정님.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3선 이상이 37명입니다. 근데 광주 전남에 3선 이상 의원이 한 분, 이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해보면 이 원외와 원외가 경쟁하는 것은 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누가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현역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처럼 자리 재배치도 어렵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서 개혁신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총선을 불과 2달가량 앞두고 빅텐트 아래 모였던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런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합당의 당사자로서 성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또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직전에 전격적으로 통합을 선언했던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11일 만에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11일 만에 결별입니다. 이 결별의 원인 어디에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념이 다르죠. 제가 살다 얼마 전까지 야당 대표했던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얼마 전까지 여당 대표했던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신당을 같이 한다? 처음 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당이 이념이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념이 다른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한 집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 태양이 아무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더 결정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놀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낙연 대표와 빅텐트를 갖다 치니까 이준석 대표를 나름대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우르르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가 존재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뒤늦게나마 이걸 다시 이제 원상 회복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종이를 갖다 붙였다가 찢는데 그대로 찢어집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가장 큰 타격을 이낙연 대표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탈당할 때 이낙연 대표가 전 죽으러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맞지 않는데 왜 탈당을 해서 나가려고 하느냐. 차라리 당에서 남아서 이번 총선에 기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권을 노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했었고요. 나가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하고 합칠 때에도 이낙연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준석 대표가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선명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하고 같이 가는 것보단 국민의힘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를 두고 움직일 때 훨씬 더 가치가 빛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념하고 가치가 다르고 지향점도 다른데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다? 이낙연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설 직전에 이낙연 대표 측에서 이준석 대표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결국 같이 앉혀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줄 수 있는 카드는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명, 당색 이런 거 다 가져가시오. 우리는 함께 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져갈 테니 대신에 선거 총괄은 내가 가져가겠어.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 대표 측이
선거 총괄도 이제 못 맡기겠다고 나오니까 결국은 찢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초라한 신세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낙연 대표가. 근데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다시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나오는 친문계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과연 몇 명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아마 나오는 의원들이 적지 않게는 중진급에 해당하는 의원들일 거예요.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고 나온 의원들이 설령 이낙연 대표 측하고 새로운 미래하고 함께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구태 정당 같은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그럼 거꾸로 또 이준석 대표의 개혁 신당이 그러니까 더 빛나는 모습들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래저래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선택이 잘못된 것들이 지금까지 결과로 이어져서 앞으로도 그렇게 큰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사실 이 제3지대에서 개혁신당으로 통합을 하게 된 게 설 연휴 직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설 연휴 기간 밥상머리 민심을 고려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3자 구도, 총선에서 3자 구도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텐데 이제 다시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 결별을 하게 되면서 3자 구도는 사실상 다시 4자 구도가 되거나 그보다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런 제3지대, 제4지대 뭐 어쨌든 제3당의 영향력과 입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원래 모태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대결집력이 높아요. 그리고 이 바깥에서의 이준석 대표의 원심력에 잘 휩쓸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준석 대표는 사실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미천을 다 드러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란과 분열과 또 파토의 그러한 정치를 국민의힘에서 보여서 보수층에게 엄청난 피로감을 줬는데 이번에는 결국은 제3지대에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보수층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이 보수의 차세대 주자로서는 좀 부적합하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파다한데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의 표심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미 이탈해버린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왔던 개혁신당의 표심을 다시 이준석 대표가 가져가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분열 양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고 앞으로 악화되면 악화됐지 수습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민주당 지지층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오늘 결별이 총선에 미칠 구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그 이낙연 그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합쳐지면서 저는 그 양당의 폐해를 극복하는 어떤 중도층과 무당층 그리고 보수 일부표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저는 오히려 여기에 조국 신당까지 가해지고 또 비례연합 정당까지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오히려 그 비례정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의 표를 민주당의 손해를 더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그 이준석과 그 이낙연의 만남은 이념과 철학, 뭐 공약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갈등 국민들이나 양당에서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것은 그러한 뻔히 예상되는 갈등을 조정해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양당을 반성하게 만들고 다음 국회에서 양당의 침대 축구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한쪽은 무능했고 한쪽은 매우 무례했다. 그래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낙연 대표 쪽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갈까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이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도 선거일이 가까우면서 이 마음을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에 대한 지지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도 그렇고요.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도 지지율 조사하면 아마 제가 볼 때 한 자리 숫자 나오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5%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지율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덜어지듯이 와야 돼요. 아니면 중도 부동층에서 이낙연 대표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어느 쪽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3지대를 지지하는 정당 여론이라고 하는 건 첫째로는 우리 정치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일종의 명분론이에요. 둘째로는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명분이 사라지면은 양쪽 다 싫다고 하는 쪽에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양쪽 다 싫다고 하면 양쪽의 지지층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중도층이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부동층으로 남아있는 젊은 층, 특히 젊은 층 남성들이 움직일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갖고 올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 신당 쪽으로 움직이면 움직여도 이낙연 대표가 만든 새로운 미래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감이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로 총선이 50일 남았다 이 말씀드렸는데 선거구 획정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조간에서는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못하면서 같은 당 의원들이 한 지역에 이렇게 현수막을 붙인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50일 남은 상황 속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이건 사실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일이다. 그다음에 지금 그 국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국회가 이번 국회였다. 이번 국회는 역사상 거의 최악의 국회로 저는 남을 것 같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국회에 이번 국회에서 형사처벌 받거나 아니면 그 재판받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국회니까 더 이상 사실은 뭐 별로 기대도 하지 않은데 이거 새로운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는 뽑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빨리 이 선거구 획정 문제는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정부 여당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다수당, 제1당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빨리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사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도 긴 시간 고맙습니다.